호우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하천, 범람 등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처음으로 제출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통일전선부장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며 남한은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의 노인 돌봄 시설에서 1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와 고령층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교육공무원 임용시험이 오늘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주말 뉴스광장을 시작합니다. 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잇따라 발령됐습니다.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아리나 기자, 부산인데요.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군요. 네, 부산에서는 어제 늦은 밤부터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해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2시 30분을 기해서는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부산에서는 오전 6시를 기해 8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 기상청은 부산과 울산, 경남에 내일 낮까지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경남과 전남,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전남 보성에는 어젯밤 사이 최대 13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계곡물과 하천 범람 등 호우에 따른 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는 초속 1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은 최대 3.5m까지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부산엔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죠. 베이지 캐스터, 특보 상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부산과 순천, 여수 등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보이시죠? 밤사이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낮 동안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고요.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가 가장 큰 고비가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까지 매우 강한 비가, 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비는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내일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서 내일 낮이면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는 50에서 많은 곳은 150mm가 넘는 비가 예상되고요. 충청 북부와 제주도에는 30에서 10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5에서 30mm 정도로 이 지역은 비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처음으로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에는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 또 여기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들의 공헌도 높이 평가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결의안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피로 맺어진 철통 같은 한미동맹 시작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0년 동안 한미동맹은 안보관계에서 포괄적 협력관계로 변모해왔다면서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에 코로나19 진단 검사 키트와 마스크를 제공한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자의 공격이나 강압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주한미군은 준비된 상태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3자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주한미군이 헌신적 한국인 근로자의 결정적 공헌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같은 예민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동맹의 가치를 애둘러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리처드 그린의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현지 인터뷰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 능력이 동맹국과 미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threatens our regional allies and potentially our homeland with the development of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동맹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혼재돼 있는 것이 미국 내 현실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우리 측의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신뢰가 산산조각 났다면서 이제부터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선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 철저한 단속을 약속했지만 북측의 대남 비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장금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이 남북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제목의 담화를 냈습니다.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며 이제부터 남조선 당국은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 부장은 최근 청와대가 대북전단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며 대북전단 관련 우리 측 대응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꾸며낸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걸 진심으로 우려했다면 판문점 선언 이후 지금까지 대북전단 금지법 같은 것은 10번, 20번도 더 만들고 남았을 것이라고도 단언했습니다. 장 통전부장은 또 남북이 철석같이 약속하고 세상에 엄숙히 선포한 합의와 선언도 휴지장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름 발린 말을 한들 누가 고지 듣겠느냐며 비난했습니다. 남북관계 교착 원인이 남측의 합의 불이행에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 통전부장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통일전선부장 자리를 넘겨받았는데 개인 명의 담화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외에 북한 주민들이 듣는 조선중앙방송에도 장금철 통전부장의 담화를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신서민입니다. 서울 도봉구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16명이 나와 건물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관악구의 방문 판매업체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도 계속되는 등 수도권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가 될 때까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5층짜리 건물 출입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 건물 4층에 있는 성심 데이케어 센터를 다니는 80대 남성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수 검사 결과 어제 직원 2명과 이용자 11명 등 15명이 추가로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방역 작업을 마치고 임시 폐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건물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검사나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최초 확진자인 80대 남성은 지난 8일까지 이곳을 나오고 지난 9일 인근 굿모닝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요양원에서 검사를 받은 2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그 문자 받자마자 충격적이었죠.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참 걱정됩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서울시는 주 야간 보호시설에 휴관하고 가족 돌봄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호시설 휴관으로 당장 어르신을 돌볼 가족이 없으면 사회서비스원의 방문 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 돌봄을 할 수 있는 보완적인 체계를 더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강남구 회사, 금천구 교회 등으로 번져 서울에서만 어제 하루 동안 2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내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도 무기한 연장됩니다. 기존 8개 업종으로 한정됐던 고위험 시설도 늘어나고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은 수도권 내 학원과 PC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모임과 행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숙고해서 취소나 연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이렇듯 서울과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로써 수도권에 내려진 강화된 방역 조치가 무기한 연장된 가운데 학교 등교 인원 제한 조치도 연장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개현우 기자,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명을 넘어섰군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명으로 집계돼 누적 확진자는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가 이 50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달 들어 네 번째 행입니다. 신규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명, 경기가 1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서울의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데 이어 경기도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겼습니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 이후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2주간 국내 확진자의 96.4%는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수도권 감염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학생들 등교에 대해서 걱정이 커지는 게 사실인데요. 등교 인원 제한도 연장된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등교 인원 제한 조치도 연장됩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등교 인원을 제한하고 있죠. 교육부는 당초 1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조치를 이번 달 30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정상적인 등교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학년별로 일주일에 하루 이틀 등교를 하거나 격주로 나오는 지금의 등교 방식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 차질을 빚은 학교는 어제 17곳으로 전체의 0.08% 수준입니다. 지난달 20일 등교 수업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12명이고 교직원은 4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지방교육 공무원 임용시험이 전국에서 이뤄집니다. 두 시험을 합치면 지원 인원이 30만 명에 육박해 실제 응시 인원이 20만 명은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험실 한 개당 수용 인원을 되도록 20명 이하로 줄여 응시자 간 간격을 1.5m 이상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완치자 혈액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11일 방역당국 발표를 보면 지금까지 완치자 75명이 혈장 공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75명의 혈액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가운데 검사를 거쳐서 중화 항체가 형성돼 있지 않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탈락하게 됩니다. 혈장 치료제 개발에 임상 시험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최소 130명 이상의 공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참여가 점점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10,000명이 넘는 완치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또 내일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인데요. 방역 당국은 코로나19로 급감했던 헌혈이 잠시 늘었지만 최근 단체 헌혈이 감소하면서 또다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경기도와 인천에서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만 500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수도권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얘긴데요. 정부가 치료시설을 늘리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확실한 거리 두기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정왕중학교 1학년 학생이 확진돼 학교가 폐쇄됐고 안양의 방문요양기관에서도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를 예측할 수 없이 터지는 일상 감염. 최근 수도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사례들의 공통점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사회 감염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과 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의 재생산 지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경기도와 인천의 누적 확진자 수를 합치면 1,300명이 넘었는데 한 달 전에 비하면 각각 약 300명과 200명 늘어난 겁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은 경기도 안산과 광주에 경증 환자들을 돌볼 생활치료센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안산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 관련된 연수원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 내에 있는 의료원들 혹은 대학병원 같이 협력하면서 다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설 확충만으로 일상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종교, 운동 소모임 등 외출이 잦은 주말이 지나면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가 반복되고 있고 인천시와 경기 안산시 등은 유흥주점과 동전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했습니다.
결국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의 준수 여부가 수도권 감염 차단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나라 밖 코로나19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해지면서 각 주별로 2단계 정상화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서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까지 계속되던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주춤해진 상태입니다. 여전히 2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곤 있지만 급격한 증가세는 없는 것으로 미 보건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사흘 연속 1,000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버지니아주 북부와 메릴랜드주 등 일부 주와 지역을 중심으로 2단계 정상화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내 다른 주들도 다음 주부터는 2단계 정상화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을 닫았던 미용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들이 문을 열게 됩니다. 버지니아주에선 5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And it's consistent with several other studies which essentially show that if you've got the majority of people wearing masks, the virus really has no place to go.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 뉴욕주 등 그동안 진원지였던 곳에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새로운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전국적 시위 여파로 인한 확진자 추이를 지켜봐야만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인 것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남미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페루에서는 무엇보다 의료용 산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환자들이 직접 산소 구하기에 나섰는데 최저임금으로는 한 달 충전하기도 힘들다고 하네요. 이 소식은 상파울루에서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길 한가운데 긴 줄에 선 페루 수도 리마 시민들이 어른 키만한 산소통을 세워놓았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가족들로 치료에 필요한 의료용 산소를 충전하기 위해 기다리는 겁니다. Nosotros estamos de aquí desde las 9 de la noche del día de ayer, ya haciendo la cola. 10시간 정도 기다려 산소를 충전한 뒤 이들이 향하는 곳은 가족들이 입원한 병원입니다. 병원에 환자들을 살릴 산소가 부족해 직접 충전에 옮기는 겁니다. La gente no tiene oxígeno adentro, tienen que comprar. Yo tenía que comprar 2 balones de oxígeno para trasladar a mi padre hasta este hospital. 페루는 남미에서 가장 먼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에 대응했지만 누적 확진자가 21만여 명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아직도 9만여 명은 집에서 치료 중으로 역시 산소가 필요한 처지입니다. 상승하는 가격도 부담입니다. 매일 충전을 해야 하지만 월 최저임금으로는 20일 정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No sé, me gustaría que esto ya pare ya porque es muy triste todo lo que nosotros estamos viendo con nuestros familiares. 산소 부족과 가격 인상이 지속되자 페루 대통령이 직접 나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료용 산소 공급에 대한 특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지금 미국의 가장 핵심 현안은 아무래도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일 텐데요. 최근엔 자외선이죠. UV 광선을 이용한 장치들이 바이러스 퇴치, 선봉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용할 때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뉴욕에서 김철호 특파원이 이 소식은 전해왔습니다. 미국의 한 호텔에 최근 새 직원이 채용됐습니다. 자외선인 UV 광선 장치를 장착한 로봇입니다. 커튼을 닫고 방을 밀폐시킨 뒤 로봇만 방에 두면 6분간 광선을 발사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작업을 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자외선이 바이러스를 99.9% 박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 로봇 제조사 측 주장입니다. And microorganisms like the COVID-19 virus, they simply are defenseless. UV 광선을 이용해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작업은 병원에서 이미 사용됐던 기술입니다. 이젠 병원에서 벗어나 감염 위험이 있는 대중이용시설에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형 상가나 마트 등에도 UV 광선을 이용한 방역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1차 경제 정상화와 함께 정상 운행에 들어간 뉴욕시 지하철도 UV 광선을 이용한 방역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UV 광선이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가 있으나 반드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They help kill viruses and bacteria. That being said, I have some real concerns about it. UV light is harmful to humans over prolonged exposure. UV 광선이 시력 상실이나 실명 또는 피부암까지 일으킬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의료정보 같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가려내 해당 자치단체에 현장 조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창녕의 학대 피해 아동도 지난 1월에 이미 위기아동 명단에 올라서 창녕군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창녕군은 현장 조사조차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행복이음 시스템. 정부가 관리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학교 출결석과 예방접종, 건강검진 과정에서 수집되는 40여 가지 정보를 분석해 학대 의심 가정과 피해 어린이를 가려내 자치단체에 알려줍니다. KBS 취재 결과 목숨을 걸고 집을 탈출한 A양은 지난 1월 위기아동으로 분류됐고 곧바로 창녕군에 이 사실이 통보됐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읍면동 아동 담당자나 맞춤형 복지팀 공무원은 위기아동의 집을 찾아가 혹시 학대를 당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학대가 의심되면 경찰과 관할기관에 신고하고 부모와 아동을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은 학대가 의심되는 위기아동으로 분류됐지만 창녕군은 코로나19를 이유로 가정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방문을 자제하라고 복지부에서 요청해왔고 2월달에 시스템 닫았어요. 기관이 소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미있어 다 하지 못한 거죠. 늦어도 통보 직후 2달 안에 확인해야 하지만 창녕군은 5달이 넘도록 현장조차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집을 들어가지 못하면 아이를 불러내면 되지. 전화 통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위기 아동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을 왜 상담을 못해요? 복지부가 찾아낸 위기아동 정보가 교육청과 학교에 전달되고 공유되지 않는 점도 제도의 허점입니다. 1학년 때 개근, 2학년 때 하루, 3학년 때 2번. 평범한 학생들도 그 정도는 그렇죠. 정부와 자치단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한다면 A양과 같은 학대 피해자는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목숨을 걸고 집을 탈출한 창녕의 초등학생은 병원에서 학대 상처를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밥이 맛있다면서 잘 먹고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비공개 아동 쉼터에서 한결 밝아진 얼굴로 학교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윤경재 기자가 전합니다. 보름 전 목숨을 걸고 집을 탈출한 A양, 몸이 야위었고 탈진 상태였습니다. 구조되자마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병원밥이 맛있다면서 끼니마다 그릇을 싹싹 다 비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병원밥이 맛이 없댔는데 얘는 병원밥이 엄청 맛있다 했거든요. 몸무게가 부쩍 늘고 건강을 되찾은 요즘, 비공개 아동쉼터 시설에서 한층 밝은 얼굴로 잘 지내고 있다고 담당자가 전했습니다. 간병하고 돌봐주는 할머니와도 친해졌고 신발과 인형을 선물로 받고 무척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안정을 취한 후에 심리검사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심리치료원제 적용하는 그런 예정입니다. 온몸에 난 멍과 상처도 눈에 띄게 아물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은 아이가 보다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뒤 심층 심리검사와 함께 맞춤형 심리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A양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지낸 위탁가정에 돌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년 성장을 했고 자기 아동을 보기 위해서 이 엄마가 되게 노력을 했어요. 당시에는 우리한테 보내지게 되면 어떻게 할지를 이제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죠. 당시 A양을 위탁했던 가정도 재위탁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아동학대 감시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 조사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감시망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요. 정부가 우선 미취학 아동들부터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은 최근 들어 아동학대 조사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대면 조사가 기본이지만 코로나19 이후 가정 방문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또 직접 보지 못한다던가 부모님들이 거부하신다던가 코로나를 이유로 그러면은 그걸 또 강제적으로 가정에 막 방문해서 아이들을 보고 좀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한계는 있습니다. 고준희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2년 전 도입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간 결석하거나 예방접종을 빠뜨린 아동 같은 위기 아동을 예측한 뒤 각 지역의 공무원들이 방문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 대상자 중에서 필요한 아동만 그렇게 사례 관리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방문 조사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어요.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지 못해서인지 아동학대 112 신고도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진 지난 3월과 4월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15% 넘게 줄어든 겁니다. 통상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턴 신고 건수가 늘어나지만 등교가 미뤄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공백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미취학 아동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초등학교 예비 소집 단계에서 했던 조사를 확대한 겁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정말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우리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막중하고도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피해 아동 쉼터를 늘리고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전문기관에 맡기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공군 모 부대에서 특정 병사에게 1인 생활관을 사용하게 하고 무단 외출을 눈감아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공군은 당초 의혹이 제기된 부대의 상급 부대에서 감찰에 착수했다가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공군 부대로 상향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모의 재력 때문에 특정 병사가 여러 특혜를 받고 있으며 부대의 다른 사람들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통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나들이 차량이 또 비까지 내리면서 혼잡이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 방향 혼잡은 정오 무렵에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정체도 정체지만 오늘 빗길 사고가 걱정입니다.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 예보가 있는 데다가 현재 남해고속도로 곳곳으로 이렇게 비 때문에 이미 도로가 젖어 있는 곳들이 많이 살펴지니까요.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더욱더 감속 운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충청 이남 지역으로 내려가는 지방 방향 나들이길 정체는 아직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15번 고속도로나 1번 경부선 이용해서 외곽으로 내려가는 길 전반적으로 수월하고요. 오산 주변을 포함해서 지방 방향 정체는 오전 8시 무렵에 조금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100번 고속도로 상황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 성남 부근에 있던 작업은 조금 전 끝이 난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30분 전보다 전남과 경남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밤사이 강한 비구름이 지났는데 지금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빗줄기가 약해지겠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고비입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양도 많기 때문에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낮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서 전국에서 차차 비가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충청 북부 지역에는 30에서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 남부와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0에서 15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낮 동안 활동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고요. 밤 사이에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습도가 높아서 중부지방은 매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이 33도, 원주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광주가 27도, 대구 29도 예상되고요. 제주도 28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물결이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제주 해상과 남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현재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잇따라 발령됐습니다.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아른의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에서는 어제 늦은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 2시 30분을 기해서는 호우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부산은 오전 6시를 기준으로 85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기상청은 부산과 울산, 경남에 내일 낮까지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경남과 전남,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전남 보성에서는 어젯밤 사이 최대 13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부는 것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계곡물과 하천 범람 등 호우에 따른 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는 초속 1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은 최대 3.5m까지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처음으로 제출됐습니다. 이 결의안엔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 이익에 부합하고 또 여기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들의 공헌도 높이 평가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결의안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피로 맺어진 철통 같은 한미동맹 시작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0년 동안 한미동맹은 안보관계에서 포괄적 협력관계로 변모해왔다면서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에 코로나19 진단 검사 키트와 마스크를 제공한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자의 공격이나 강압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주한미군은 준비된 상태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3자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주한미군이 헌신적 한국인 근로자의 결정적 공헌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같은 예민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동맹의 가치를 애둘러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리처드 그린의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현지 인터뷰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 능력이 동맹국과 미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threatens our regional allies and potentially our homeland with the development of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동맹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혼재돼 있는 것이 미국 내 현실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우리 측의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신뢰가 산산조각 났다면서 이제부터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선민 기자입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 철저한 단속을 약속했지만 북측의 대남 비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장금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 부장이 남북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제목의 담화를 냈습니다.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며 이제부터 남조선 당국은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 부장은 최근 청와대가 대북전단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며 대북전단 관련 우리 측 대응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꾸며낸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걸 진심으로 우려했다면 판문점 선언 이후 지금까지 대북전단 금지법 같은 것은 10번, 20번도 더 만들고 남았을 것이라고도 단언했습니다.
장 통전부장은 또 남북이 철석같이 약속하고 세상에 엄숙히 선포한 합의와 선언도 휴지장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름 발린 말을 한들 누가 고지 듣겠느냐며 비난했습니다. 남북관계 교착 원인이 남측의 합의 불이행에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 통전부장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통일전선부장 자리를 넘겨받았는데 개인 명의 담화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외에 북한 주민들이 듣는 조선중앙방송에도 장금철 통전부장의 담화를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신서민입니다. 네, 이번엔 국내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내려졌던 강화된 방역 조치가 무기한 연장됐고 또 학교 등교 인원 제한 조치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보죠. 개현우 기자,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명 선을 넘어섰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명으로 집계돼 누적 확진자는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신규 환자가 50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달 들어 네 번째입니다. 이 신규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명, 경기가 1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9일 서울의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데 이어 경기도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겼습니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 이후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2주간 국내 확진자의 96.4%는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수도권 감염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학생들은 등교를 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도 걱정입니다. 이 당국이 등교 인원 제한 조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등교 인원을 제한하고 있죠. 이 교육부는 당초 14일까지로 예정된 이 조치를 이번 달 30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정상적인 등교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학년별로 일주일에 하루 이틀 등교를 하거나 이 격주로 나오는 지금의 등교 방식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 코로나19로 등교 수업 차질을 빚은 학교는 어제 17곳으로 이 전체 0.08% 수준입니다. 지난달 20일 등교 수업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12명이고 교직원은 4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지방교육공무원 임용시험이 전국에서 이뤄집니다. 이 두 시험을 합치면 지원 인원이 30만 명에 육박해 실제 응시 인원이 20만 명은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시험실 한 개당 수용 인원을 되도록 20명 이하로 줄여 응시자 간 간격을 1.5m 이상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네,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완치자들을 상대로 혈액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11일 방역당국 발표를 보면 지금까지 완치자 75명이 혈장 공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75명의 혈액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가운데 검사를 거쳐서 중화 항체가 형성돼 있지 않거나 이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탈락하게 됩니다. 이 혈장 치료제 개발의 임상 시험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최소 130명 이상의 공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참여가 점점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이 10,000명이 넘는 완치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또 내일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인데요. 이 방역 당국은 코로나19로 급감했던 헌혈이 잠시 늘었지만 최근 단체 헌혈이 감소하면서 또다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도봉구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16명이 나와 건물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관악구의 방문 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도 계속되는 등 수도권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가 될 때까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5층짜리 건물 출입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 건물 4층에 있는 성심 데이케어 센터를 다니는 80대 남성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수 검사 결과 어제 직원 2명과 이용자 11명 등 15명이 추가로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방역 작업을 마치고 임시 폐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건물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검사나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최초 확진자인 80대 남성은 지난 8일까지 이곳을 나오고 지난 9일 인근 굿모닝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요양원에서 검사를 받은 2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그 문자 받자마자 충격적이었죠.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참 걱정됩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서울시는 주 야간 보호시설에 휴관하고 가족 돌봄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호시설 휴관으로 당장 어르신을 돌볼 가족이 없으면 사회서비스원의 방문 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 돌봄을 할 수 있는 보완적인 체계를 더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강남구 회사, 금천구 교회 등으로 번져 서울에서만 어제 하루 동안 2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내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도 무기한 연장됩니다. 기존 8개 업종으로 한정됐던 고위험 시설도 늘어나고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은 수도권 내 학원과 PC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모임과 행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숙고해서 취소나 연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아파트 주민이 구속됐었죠. 검찰이 이 주민을 어제 무려 7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최 씨가 남긴 음성 유서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저 밥도 못 먹었습니다. 11시 한 20분에서 40분 되면 저더라고요. 저녁 밥 좀 하려고 그러면 그 시간에 꼭 나타나갖고 괴롭혔습니다. 지난달 10일 입주민 신모 씨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희석 씨. 추가로 공개된 음성 유서에는 최 씨의 고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7개 혐의를 적용해 심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 씨를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해당 사실을 최 씨가 신고하자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때린 건 보복 폭행으로 봤습니다.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고 CCTV를 3차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심 씨가 최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한 행위에는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 씨에게 나도 폭행당했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협박죄. 여기에 심 씨가 최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7가지 죄명으로 기소를 하였는데 갑질 폭행이라는 사회적 불공정을 엄단하려는 검찰의 의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유가족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지금까지 많은 갑질을 당하고 앞으로는 이 사건을 위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고.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네, 아파트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도 일부는 경비 업무가 아닌 각종 잡무와 갑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계약직이다 보니까 항의조차 하기 쉽지 않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꺼내 하루 동안 거래된 금액과 남은 액수를 비교합니다. 돈을 만지는 사람들, 은행원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경비원입니다. 동전이 들어오면 얼마인지 이렇게 계수하는 계수부터 그다음에 동전을 말고 동전이 얼만큼 들어왔는지 이렇게 작성하고 하는 것도 제가 다. 은행 지점에서 벌어지는 도난이나 화재 등에 대비해야 하지만 정작 다른 일로 바쁩니다. 추운 점표가 있으면 금액도 써줘야 되고 신원을 소송까지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 은행원들의 자질구레한 개인 심부름도 해야 합니다. 지점장이 가스키도 틀어줘야 되고 지점장 냉장고 안에 물 채워넣어줘야 되고 개인 비서처럼 시키니까. 경비업법상 이런 일을 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하인이에요. 은행원은 은행원 나름대로 또 비율을 맞춰야 되고 고객은 고객단한테 맞춰야 되고. 하지만 거부하기는 힘듭니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입니다. 나 이거 싫어요 얘기했다가 잘린 분이 되게 많아요. 차마 견디기 힘든 모욕적인 발언도 종종 듣습니다. 부모님이 경비하는 거 마음에 들어하냐? 그거에 왜 부모를 못 하냐니까. 난 내 자식이 경비한다면 조금 그럴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해당 은행들의 입장을 물어보자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경비원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경남에선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잘못 들어섰다가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허여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위에 화물차가 정차해 있습니다.
빗속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확인합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남 창녕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창녕나들목 부근에서 4.5톤짜리 화물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9살 A씨가 숨졌습니다.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돼 있지만 빗길을 운전하던 A씨가 고속도로로 잘못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인근을 달리던 차량 블랙박스와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에는 경북 성주군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남성주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고속버스는 추돌을 피했지만 뒤따르던 승용차가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14톤 화물 트럭도 버스 뒤쪽을 충돌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2시쯤에는 안산시 재활용 선별센터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 56살 B씨가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잔여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다 차량 회전판에 끼었습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후방 카메라와 CCTV를 확인하고 동료 등을 상대로 회전판이 작동한 원인과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 당시 검찰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검찰이 관련 의혹을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전담 조사팀을 꾸리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현직 고위검사들도 관련된 이번 사안을 검찰이 자체 조사로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직접 9억 원을 건넸다는 자신의 진술을 재판에서 번복한 고 한만호 씨. 검찰에서 9억 원의 자금을 3번에 걸쳐서 조성을 했습니다. 라고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들어진 시나리오예요. 이후 열린 재판에서 동료 수감자 김모 씨와 최모 씨가 한만호 씨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을 들었다며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했는데 이 중 최 씨가 증거 조작 등 검찰의 부조리를 조사해달라며 지난 4월 법무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 진정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됐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에 2명의 인력을 더 충원해 전담 조사팀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제대로 규명하라는 취지입니다. 조사팀은 당시 사건 조사 기록 등 서류 검토를 마치는 대로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위증교사가 있었는지를 두고 당시 수감자들의 말이 엇갈리는 만큼 이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3명 중 2명은 수사팀에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입장인 반면 나머지 1명은 KBS와 인터뷰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 그대로 법원에서 얘기한 건 맞아요. 검찰에서 아닌 거를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교육을 했다, 방송처럼. 그런 적 없거든요. 다만 당시 수사팀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현직에 있는 만큼 검찰 자체 조사가 얼마나 공정하게 될 것이냐는 의구심은 남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이 진상조사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무부는 일단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박사방 조주빈이 피해자들을 통제했던 수단, 바로 개인정보였죠. 이 정보를 준 사람은 공익이라 불리는 사회복무요원이었는데요. 어제 관련된 재판에서 조주빈에게 17명의 개인정보를 단돈 10만 원에 넘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회복무요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했던 사회복무요원 최모 씨,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박사방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기망하는 데 쓰인 민감한 개인정보.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최 씨는 공무원들의 계정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보를 팔아 조 씨에게 받은 돈은 1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손 사장 등 107명의 개인정보를 96차례 유출했는데 그 대가로 손에 쥔 돈은 40만 원뿐이라는 게 변호인 설명입니다. 사실이라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건당 4천 원꼴로 손쉽게 거래된 셈입니다. 특히 조주빈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자주 접속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행정망 조회가 가능한 공익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버젓이 광고 글을 올려 최 씨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입수 통로로 활용된 경우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15개 시 군구를 선별 점검한 결과 모두 16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다룰 권한을 갖거나 공유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고 징역 5년에 무단 열람이 반복되면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처벌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사회복무요원 가운데 개인정보를 다루는 행정지원 담당 인력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어제는 옛 소련의 구성원이었던 러시아가 주권을 선언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날을 러시아의 날로 정해서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도심을 지나는 전차가 러시아 국기 색깔로 장식돼 있습니다. 발코니에서 러시아 국가를 부르는가 하면 함께 모여 러시아 국기 모양의 연을 흔듭니다. 모스크바의 승리공원에서 열린 러시아의 날 기념식엔 푸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Для нас безусловное уважение к человеку труженику и к защитнику Отечества. 러시아의 날은 옛 소련을 구성했던 러시아가 1990년 6월 12일 러시아 공화국의 주권을 선언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국경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어 1991년 12월 25일 옛 소련은 공식 소멸하고 러시아 연방이 출범했습니다. Родина – это семья и отчий дом, родная земля от Калининграда до Камчатки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т северных арктических морей до Севастополя и Крыма. 러시아는 다음 달 1일 개헌 이전의 대통령직 수행 횟수를 제로로 간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청와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대북 접경 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입 자체를 통제해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위험구역 지정이 검토되는 곳은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의 대북 접경 지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는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기조장 행위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남북 간의 총격전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접경 지역을 품은 경기도로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 접경 지역의 위험구역 지정과 출입 통제 조치는 경기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위험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또 대북전단 살포 준비 행위도 미리 차단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단속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와 경기도 등의 강경 대응에 대해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단호히 대응해야 할 대상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1979년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하면서 매립됐던 이 충남 서천 동백정 해수욕장이 복원됩니다. 개발로 사라진 해수욕장을 복원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처음인데요. 서해의 해금강으로 불렸던 동백정의 절경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유진환 기자입니다. 사계절 내내 녹음을 자랑하는 천연기념물 169호 동백나무숲. 주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동백정. 그리고 바로 옆 동백정 해수욕장이 빚어낸 절경은 서해 해금강으로 불렸습니다. 동백정 해수욕장은 일제강점기부터 고운 모래와 맑은 물로 유명해 서해안 대표 해수욕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1979년 화력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사라졌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때였는데 일부분 반발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뭐. 바로 이곳이 지금은 사라진 동백정 해수욕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화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주변이 매립되면서 지금은 땅속 7m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동백정 해수욕장이 40년 만에 복원됩니다. 올해부터 화력 발전소를 철거하고 매립토 65만 톤을 걷어냅니다. 그 위에 모래 16만 톤을 부어 길이 573m, 폭 150m의 해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당시 측량도 등을 참고해 최대한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됩니다. 해수욕장을 복원한 사례가 없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거 최대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관련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세계 처음으로 시도하는 해수욕장 복원 사업에는 예산 650억 원가량이 투입되며 2023년 6월에 마무리됩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지금 부산과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강한 비구름이 남부지방을 훑고 지나갔는데요. 지금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충청 지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가 이번 비의 가장 큰 고비입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양도 꽤 많겠습니다.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데다가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서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서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까지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는 50에서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충청 북부와 제주도에도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로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은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이 기온보다 조금 더 덥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의 낮 기온은 32도 예상되고 춘천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전이 29도, 대구가 29도 예상되고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은 부산과 여수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와 남해상에서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하천, 범람 등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처음으로 제출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통일전선부장 담화를 통해 남북 관계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며 남한은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의 노인 돌봄 시설에서 1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와 고령층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교육공무원 임용시험이 오늘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와 경보 등 호우특보가 잇따라 발령됐습니다.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린의 기자, 비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부산에서는 어제 늦은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 2시 30분을 기해서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부산은 현재 오전 6시 기준으로 85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 기상청은 부산과 울산, 경남에 내일 낮까지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경남과 전남,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전남 보성에는 어젯밤 사이 최대 13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계곡물과 하천, 범람 등 호우에 따른 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에서는 초속 1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은 최대 3.5m까지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날씨 소식은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죠. 베이지 캐스터, 특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앞서 보셨듯이 부산뿐만 아니라 남해안 지역에 호우특보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강한 비구름이 남부지방을 훑고 지나갔는데요. 지금도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낮 동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밤부터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오늘 낮 동안 활동하기는 무난하겠지만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비의 고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양도 꽤 많겠습니다.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일요일인 내일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서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비는 얼마나 내릴까요?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는 50에서 많은 곳은 1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충청 북부와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비가 예상되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로 이 지역은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서 낮 동안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2도, 춘천 33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반면 남해안 지역은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여수가 24도, 부산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처음으로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엔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 이익에 부합하고 또 여기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들의 공헌도 높이 평가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결의안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피로 맺어진 철통 같은 한미동맹 시작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0년 동안 한미동맹은 안보관계에서 포괄적 협력관계로 변모해왔다면서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에 코로나19 진단 검사 키트와 마스크를 제공한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자의 공격이나 강압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주한미군은 준비된 상태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3자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주한미군이 헌신적 한국인 근로자의 결정적 공헌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같은 예민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동맹의 가치를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리처드 그린의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현지 인터뷰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 능력이 동맹국과 미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threatens our regional allies and potentially our homeland with the development of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동맹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혼재돼 있는 것이 미국 내 현실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 주한미국 감축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우리 측의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남북관계 신뢰가 산산조각 났다면서 이제부터 괴로워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 철저한 단속을 약속했지만 북측의 대남 비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장금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이 남북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제목의 담화를 냈습니다.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며 이제부터 남조선 당국은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 부장은 최근 청와대가 대북전단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며 대북전단 관련 우리 측 대응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꾸며낸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걸 진심으로 우려했다면 판문점 선언 이후 지금까지 대북전단 금지법 같은 것은 10번, 20번도 더 만들고 남았을 것이라고도 단언했습니다. 장 통전부장은 또 남북이 철석같이 약속하고 세상에 엄숙히 선포한 합의와 선언도 휴지장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름 발린 말을 한들 누가 고지 듣겠느냐며 비난했습니다. 남북관계 교착 원인이 남측의 합의 불이행에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 통전부장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통일전선부장 자리를 넘겨받았는데 개인명의 담화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외에 북한 주민들이 듣는 조선중앙방송에도 장금철 통전부장의 담화를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신서민입니다. 코로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도봉구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16명이 나와 건물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관악구의 방문 판매업체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도 계속되는 등 수도권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가 될 때까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5층짜리 건물 출입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 건물 4층에 있는 성심 데이케어 센터를 다니는 80대 남성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수 검사 결과 어제 직원 2명과 이용자 11명 등 15명이 추가로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방역 작업을 마치고 임시 폐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건물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검사나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최초 확진자인 80대 남성은 지난 8일까지 이곳을 나오고 지난 9일 인근 굿모닝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요양원에서 검사를 받은 2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그 문자 받자마자 충격적이었죠.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참 걱정됩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서울시는 주 야간 보호시설에 휴관하고 가족 돌봄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호시설 휴관으로 당장 어르신을 돌볼 가족이 없으면 사회서비스원의 방문 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 돌봄을 할 수 있는 보완적인 체계를 더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강남구 회사, 금천구 교회 등으로 번져 서울에서만 어제 하루 동안 2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내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도 무기한 연장됩니다. 기존 8개 업종으로 한정됐던 고위험 시설도 늘어나고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은 수도권 내 학원과 PC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공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모임과 행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숙고해서 취소나 연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내려진 강화된 방역 조치가 무기한 연장됐고 학교 등교 인원 제한 조치도 연장됐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개은우 기자,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명을 넘어섰군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명으로 집계돼 누적 확진자는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신규 환자가 10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달 들어 네 번째입니다. 이 신규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명, 경기가 1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9일 서울의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데 이어 경기도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겼습니다. 이 이태원발 집단 감염 이후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최근 2주간 국내 확진자의 96.4%는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 등교에 대해서 걱정이 더 커지는 게 사실인데요. 등교 인원 제한도 연장된다죠? 네, 맞습니다. 이 등교 인원 제한 조치도 연장됩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등교 인원을 제한하고 있죠. 이 교육부는 당초 14일까지로 예정된 이 조치를 이번 달 30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정상적인 등교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학년별로 일주일에 하루 이틀 등교를 하거나 격주로 나오는 지금의 등교 방식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 차질을 빚은 학교는 어제 17곳으로 이 전체의 0.08% 수준입니다. 지난달 20일 등교 수업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12명이고 교직원은 4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지방교육 공무원 임용 시험이 전국에서 이뤄집니다. 이 두 시험을 합치면 지원 인원이 30만 명에 육박해 실제 응시 인원은 2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시험실 한 개당 수용 인원을 되도록 20명 이하로 줄여 응시자 간 간격을 1.5m 이상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완치자 혈액 모집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11일 방역당국 발표를 보면 지금까지 완치자 75명이 혈장 공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75명의 혈액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가운데 검사를 거쳐서 중화 항체가 형성돼 있지 않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탈락하게 됩니다. 이 혈장 치료제 개발의 임상 시험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최소 130명 이상의 공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참여가 점점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10,000명이 넘는 완치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또 내일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로 급감했던 헌혈이 잠시 늘었지만 최근 단체 헌혈이 감소하면서 또다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개연우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경기도와 인천에서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만 500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수도권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정부가 치료시설을 늘리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확실한 거리 두기 실천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정왕중학교 1학년 학생이 확진돼 학교가 폐쇄됐고 안양의 방문요양기관에서도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를 예측할 수 없이 터지는 일상 감염. 최근 수도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사례들의 공통점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사회 감염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과 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의 재생산 지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경기도와 인천의 누적 확진자 수를 합치면 1,300명이 넘었는데 한 달 전에 비하면 각각 약 300명과 200명 늘어난 겁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은 경기도 안산과 광주에 경증 환자들을 돌볼 생활치료센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안산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 관련된 연수원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 내에 있는 의료원들 혹은 대학병원 같이 협력하면서 다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설 확충만으로 일상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종교, 운동 소모임 등 외출이 잦은 주말이 지나면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가 반복되고 있고 인천시와 경기 안산시 등은 유흥주점과 동전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했습니다. 결국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가 수도권 감염 차단에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네, 나라 밖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 감염 증가세가 주춤해지면서 각 주별로 2단계 정상화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서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까지 계속되던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주춤해진 상태입니다. 여전히 2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곤 있지만 급격한 증가세는 없는 것으로 미 보건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사흘 연속 1,000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버지니아주 북부와 메릴랜드주 등 일부 주와 지역을 중심으로 2단계 정상화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내 다른 주들도 다음 주부터는 2단계 정상화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을 닫았던 미용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들이 문을 열게 됩니다. 버지니아주에선 5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And it's consistent with several other studies which essentially show that if you've got the majority of people wearing masks, the virus really has no place to go.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 뉴욕주 등 그동안 진원지였던 곳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새로운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전국적 시위 여파로 인한 확진자 추이를 지켜봐야만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인 것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남미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페루에서는 무엇보다 의료용 산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환자들이 직접 산소 구하기에 나섰는데 최저임금으로는 한 달 충전하기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상파울루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길 한가운데 긴 줄에 선 페루 수도 리마 시민들이 어른 키만한 산소통을 세워놓았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가족들로 치료에 필요한 의료용 산소를 충전하기 위해 기다리는 겁니다. Nosotros estamos de aquí desde las 9 de la noche del día de ayer, ya haciendo la cola. 10시간 정도 기다려 산소를 충전한 뒤 이들이 향하는 곳은 가족들이 입원한 병원입니다. 병원에 환자들을 살릴 산소가 부족해 직접 충전에 옮기는 겁니다. La gente no tiene oxígeno adentro, tienen que comprar. Yo tenía que comprar 2 balones de oxígeno para trasladar a mi padre hasta ese hospital. 페루는 남미에서 가장 먼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에 대응했지만 누적 확진자가 21만여 명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아직도 9만여 명은 집에서 치료 중으로 역시 산소가 필요한 처지입니다. 상승하는 가격도 부담입니다. 매일 충전을 해야 하지만 월 최저임금으로는 20일 정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No sé, me gustaría que esto ya pare ya porque es muy triste todo lo que nosotros estamos viendo con nuestros familiares. 산소 부족과 가격 인상이 지속되자 페루 대통령이 직접 나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료용 산소 공급에 대한 특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상파울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자외선이죠. UV 광선을 이용한 장치들이 바이러스 퇴치 선봉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용할 때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한 호텔에 최근 새 직원이 채용됐습니다. 자외선인 UV 광선 장치를 장착한 로봇입니다. 커튼을 닫고 방을 밀폐시킨 뒤 로봇만 방에 두면 6분간 광선을 발사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작업을 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자외선이 바이러스를 99.9% 박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 로봇 제조사 측 주장입니다. And microorganisms like the COVID-19 virus, they simply are defenseless. UV 광선을 이용해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작업은 병원에서 이미 사용됐던 기술입니다. 이젠 병원에서 벗어나 감염 위험이 있는 대중이용시설에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형 상가나 마트 등에도 UV 광선을 이용한 방역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1차 경제 정상화와 함께 정상 운행에 들어간 뉴욕시 지하철도 UV 광선을 이용한 방역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UV 광선이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가 있으나 반드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They help kill viruses and bacteria. That being said, I have some real concerns about it. UV light is harmful to humans over prolonged exposure. UV 광선이 시력 상실이나 실명 또는 피부암까지 일으킬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의료정보 같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가려내서 해당 자치단체에 현장 조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창녕의 학대 피해 아동도 지난 1월에 이미 위기 아동 명단에 올라서 창녕군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창녕군은 현장 조사조차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행복이음 시스템. 정부가 관리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학교 출결석과 예방접종, 건강검진 과정에서 수집되는 40여 가지 정보를 분석해 학대 의심 가정과 피해 어린이를 가려내 자치단체에 알려줍니다. KBS 취재 결과 목숨을 걸고 집을 탈출한 A 양은 지난 1월 위기아동으로 분류됐고 곧바로 창녕군에 이 사실이 통보됐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읍면동 아동 담당자나 맞춤형 복지팀 공무원은 위기아동의 집을 찾아가 혹시 학대를 당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학대가 의심되면 경찰과 관할기관에 신고하고 부모와 아동을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은 학대가 의심되는 위기아동으로 분류됐지만 창녕군은 코로나19를 이유로 가정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방문을 자제하라고 복지부에서 요청해왔고 2월달에 시스템 닫았어요. 기관이 소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미있어 다 하지 못한 거죠. 늦어도 통보 직후 2달 안에 확인해야 하지만 창녕군은 5달이 넘도록 현장조차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집을 들어가지 못하면 아이를 불러내면 되지. 전화 통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위기 아동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을 왜 상담을 못해요?
복지부가 찾아낸 위기아동 정보가 교육청과 학교에 전달되고 공유되지 않는 점도 제도의 허점입니다. 1학년 때 객은 2학년 때 하루, 3학년 때 2번. 평범한 학생들도 그 정도는 그렇죠. 정부와 자치단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한다면 A양과 같은 학대 피해자는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목숨을 걸고 집을 탈출한 이 창녕의 초등학생은 병원에서 학대의 상처를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밥이 맛있다면서 잘 먹고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비공개 아동 쉼터에서 한결 밝아진 얼굴로 학교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윤경재 기자가 전합니다. 보름 전 목숨을 걸고 집을 탈출한 A양. 몸이 야위었고 탈진 상태였습니다. 구조되자마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병원밥이 맛있다면서 끼니마다 그릇을 싹싹 다 비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병원밥이 맛이 없댔는데 얘는 병원밥이 엄청 맛있다 했거든요. 몸무게가 부쩍 늘고 건강을 되찾은 요즘 비공개 아동쉼터 시설에서 한층 밝은 얼굴로 잘 지내고 있다고 담당자가 전했습니다. 간병하고 돌봐주는 할머니와도 친해졌고 신발과 인형을 선물로 받고 무척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안정을 취한 후에 심리검사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심리치료원제 적용하는 그런 예정입니다. 온몸에 난 멍과 상처도 눈에 띄게 아물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은 아이가 보다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뒤 심층 심리검사와 함께 맞춤형 심리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A양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지낸 위탁가정에 돌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년 성장을 했고 자기 아동을 보기 위해서 이 엄마가 되게 노력을 했어요. 당시에는 우리한테 보내지게 되면 어떻게 할지를 이제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죠. 당시 A양을 위탁했던 가정도 재위탁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코로나19가 아동학대 감시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 조사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감시방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요. 정부가 우선 미취학 아동들부터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은 최근 들어 아동학대 조사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대면 조사가 기본이지만 코로나19 이후 가정 방문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또 직접 보지 못한다던가 부모님들이 거부하신다던가 코로나를 이유로 그러면은 그걸 또 강제적으로 가정에 막 방문해서 아이들을 보고 좀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 고준희양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2년 전 도입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간 결석하거나 예방접종을 빠뜨린 아동 같은 위기 아동을 예측한 뒤 각 지역의 공무원들이 방문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 대상자 중에서 필요한 아동만 그렇게 사례 관리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방문 조사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어요.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지 못해서인지 아동학대 112 신고도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진 지난 3월과 4월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15% 넘게 줄어든 겁니다. 통상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턴 신고 건수가 늘어나지만 등교가 미뤄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공백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미취학 아동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초등학교 예비 소집 단계에서 했던 조사를 확대한 겁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정말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우리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막중하고도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피해 아동 쉼터를 늘리고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전문기관에 맡기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공군 모부대에서 특정 병사에게 1인 생활관을 사용하게 하고 무단 외출을 눈 감아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공군은 당초 의혹이 제기된 부대의 상급 부대에서 감찰에 착수했다가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공군 부대로 상향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모의 재력 때문에 특정 병사가 여러 특혜를 받고 있다며 부대의 다른 사람들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산 등 남해안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지금 여수와 거문도 그리고 제주를 중심으로 호우주의보만 내려져 있는데요.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제주도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낮 동안 비 소식 없이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가 가장 큰 고비입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양도 꽤 많겠습니다. 야영객들은 오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농경지 침수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서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까지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고요. 충청 북부와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5에서 30mm 정도로 이 지역은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날이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2도, 춘천은 33도까지 오르겠고 원주가 32도로 중부지방은 오늘 날이 덥겠습니다. 반면 남해안 지역은 구름도 많이 끼고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목포가 25도, 부산과 여수는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와 남해상에서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오늘 모든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아파트 주민이 구속됐죠. 검찰이 무려 7개의 혐의를 적용해서 이 주민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저 밥도 못 먹었습니다. 11시 한 20분에서 40분 되면 저더라고요. 저녁 밥 좀 하려고 그러면 그 시간에 꼭 나타나갖고 괴롭혔습니다. 지난달 10일 입주민 신모 씨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희석 씨. 추가로 공개된 음성 유서에는 최 씨의 고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7개 혐의를 적용해 심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 씨를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해당 사실을 최 씨가 신고하자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때린 건 보복 폭행으로 봤습니다.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고 CCTV를 3차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심 씨가 최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한 행위에는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 씨에게 나도 폭행당했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협박죄. 여기에 심 씨가 최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7가지 죄명으로 기소를 하였는데 갑질 폭행이라는 사회적 불공정을 엄단하려는 검찰의 의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유가족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지금까지 많은 갑질을 당하고 앞으로는 이 사건을 위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고.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네, 은행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일부도 잡무와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역업체 소속의 계약직이다 보니 항의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신지수 기자가 은행 경비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꺼내 하루 동안 거래된 금액과 남은 액수를 비교합니다. 돈을 만지는 사람들, 은행원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경비원입니다. 동전이 들어오면 얼마인지 이렇게 계수하는 계수부터 그다음에 동전을 말고 동전이 얼만큼 들어왔는지 이렇게 작성하고 하는 것도 제가 다. 은행 지점에서 벌어지는 도난이나 화재 등에 대비해야 하지만 정작 다른 일로 바쁩니다. 수능 점수가 있으면 금액도 써줘야 되고 시간을 소모까지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 은행원들의 자질구레한 개인 심부름도 해야 합니다. 지점장님 가스키도 틀어줘야 되고 지점장 냉장고 안에 물 채워넣어줘야 되고 개인 비서처럼 시키니까. 경비업법상 이런 일을 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하인이에요. 은행원은 은행원 나름대로 또 비율을 맞춰야 되고 고객은 고객단한테 비율 맞춰야 되고. 하지만 거부하기는 힘듭니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입니다. 나 이거 싫어요 얘기했다가 잘린 분이 되게 많아요.
차마 견디기 힘든 모욕적인 발언도 종종 듣습니다. 부모님이 종교하는 거 마음에 들어 하냐? 그거에 왜 부모를 못 하나니까. 난 내 자식이 종교한다면 조금 그럴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해당 은행들의 입장을 물어보자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경비원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남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잘못 들어섰다가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허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고속도로 위에 화물차가 정차해 있습니다. 빗속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확인합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남 창녕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창녕나들목 부근에서 4.5톤짜리 화물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9살 A씨가 숨졌습니다.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돼 있지만 빗길을 운전하던 A씨가 고속도로로 잘못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인근을 달리던 차량 블랙박스와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에는 경북 성주군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남성주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고속버스는 추돌을 피했지만 뒤따르던 승용차가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14톤 화물 트럭도 버스 뒤쪽을 충돌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2시쯤에는 안산시 재활용 선별센터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 56살 B씨가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잔여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다 차량 회전판에 끼었습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후방 카메라와 CCTV를 확인하고 동료 등을 상대로 회전판이 작동한 원인과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 당시에 검찰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 전해드렸었는데요. 검찰이 관련 의혹을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전담 조사팀을 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직 고위 검사들도 관련돼 있는 이번 사안을 검찰이 자체 조사로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직접 9억 원을 건넸다는 자신의 진술을 재판에서 번복한 고 한만호 씨. 검찰에서 9억 원의 자금을 3번에 걸쳐서 조성을 했습니다. 라고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들어진 시나리오예요. 이후 열린 재판에서 동료 수감자 김모 씨와 최모 씨가 한만호 씨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을 들었다며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했는데 이 중 최 씨가 증거 조작 등 검찰의 부조리를 조사해달라며 지난 4월 법무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 진정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됐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에 2명의 인력을 더 충원해 전담 조사팀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제대로 규명하라는 취지입니다. 조사팀은 당시 사건 조사 기록 등 서류 검토를 마치는 대로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위증교사가 있었는지를 두고 당시 수감자들의 말이 엇갈리는 만큼 이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3명 중 2명은 수사팀에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입장인 반면 나머지 1명은 KBS와 인터뷰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 그대로 법원에서 얘기한 건 맞아요. 검찰에서 아닌 거를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교육을 했다, 방송처럼. 그런 적 없거든요. 다만 당시 수사팀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현직에 있는 만큼 검찰 자체 조사가 얼마나 공정하게 될 것이냐는 의구심은 남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이 진상조사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무부는 일단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른바 박사방 조주빈이 피해자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개인정보를 손에 쥐었기 때문인데요. 이 정보를 준 사회복무요원 재판에서 17명의 개인정보를 단돈 10만 원에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했던 사회복무요원 최모 씨,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박사방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기망하는 데 쓰인 민감한 개인정보.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최 씨는 공무원들의 계정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보를 팔아 조 씨에게 받은 돈은 1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손 사장 등 107명의 개인정보를 96차례 유출했는데 그 대가로 손에 쥔 돈은 40만 원뿐이라는 게 변호인 설명입니다. 사실이라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건당 4천 원꼴로 손쉽게 거래된 셈입니다. 특히 조주빈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자주 접속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행정망 조회가 가능한 공익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버젓이 광고글을 올려 최 씨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입수 통로로 활용된 경우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15개 시 군구를 선별 점검한 결과 모두 16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다룰 권한을 갖거나 공유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고 징역 5년에 무단 열람이 반복되면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처벌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사회복무요원 가운데 개인정보를 다루는 행정지원 담당 인력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길에서 만난 여성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번 서울역에 이어 이번엔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이었는데요. 가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돼 바로 구속됐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청바지를 입은 남성과 한 여성이 길에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 남성이 계속해서 여성을 힘으로 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여성이 뒤에서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 뒤 도로에 경찰차가 도착하고 행인 한 명이 한쪽을 가리킵니다. 지난 10일 새벽 서울 송파구 한 버스 정류장 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남성은 상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들과 남성은 서로 모르는 사이고 여성들은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은 가해 남성이 자신의 양말을 건드렸다면서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한 여성을 때려 광대뼈를 함몰시킨 이모 씨에 대해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대는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긴급체포 과정이 위법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철도경찰대는 역내에서 발생한 범행을 추가 확인했다면서 도주의 우려와 재범 가능성 등을 따져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의 한 생태하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데요. 생태하천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부산시가 수백억 원을 쏟아붓고 나서 불과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허옇게 배를 드러낸 물고기가 죽은 채 떠올라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뜰채로 물고기를 건져 올리지만 죽은 물고기는 하류로 계속 떠내려갑니다. 시꺼먼 오물 덩어리도 곳곳에 보입니다. 부산 온천천에서 숭어와 잉어 등 물고기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하천 주변에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와 폐사한 걸로 추정됩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온천천에서는 이렇게 성인 팔뚝만한 물고기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오물이 뿜어내는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특히 비가 내릴 때마다 온천천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다로 내려가면 우리가 이거 다 또 덜어 먹잖아, 이 물을. 근데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시에서 이런 거 안 저기 하고. 온천천의 물속 산소량을 뜻하는 용존 산소량은 0.5 ppm.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부산시는 온천천 수질 개선을 위해 230억 원을 들여 오염 저감 시설을 지난달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하수 관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천천에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세계구하고 부산시에서 통합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책임 소재라든지 역할을 서로 미루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매뉴얼이 제일 필요하다. 지난 2014년부터 부산시는 온천천 수질 개선을 위해 2,7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얼마 전 군산에서 치매인 아버지를 돌보던 50대 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되면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환경은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함께 고통받는 가족이나 간병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의 한 다리. 지난 9일 50대 여성이 이곳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돌보며 우울증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병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치매 가족이 겪는 고통, 치매 환자가 늘면서 사건,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2017년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된 뒤 곳곳에 치매 안심센터가 들어서고 치료나 진료비 부담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간병을 돕는 사회적 돌봄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북 전주시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8,700여 명, 치매 안심센터 직원은 21명에 불과합니다. 한 명이 400여 명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돈만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해요. 어려울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인지를 안내해주는 그런 인력이나 기관들이 좀 더 많아서 그들에게 큰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것이 이 법이 완성되는 어떤 비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모두 맡아야 했던 질병을 사회가 함께 해결하겠다는 치매 국가 책임제.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 가족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교통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남부지방엔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 빗길 안전운전 잊지 마시고요. 오늘 고속도로엔 상대적으로 비의 영향을 덜 받는 강원 지역으로 이동하는 차들이 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50번 영동선의 경우 많이 막히면 신갈에서 양지, 둔내에서 평창 통과하기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번 영동선의 나들이길 정체도 가장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강릉 방향으로 용인부터 양지터널까지 어려운데요. 양지터널을 지나면 그래도 이후 상황은 모두 수월합니다. 네, 52번 고속도로도 원주 방향으로 초입인 초월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져 있고 또 60번 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도 미사 부근에서 밀리는데요. 아직까지는 정체길이 짧기 때문에 이후로는 모두 무난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충청 이남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은 더욱 수월해서 1번 경부선 서초 주변 서행 구간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2020년과) 함께 시작한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역 체계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거나 역학적 연결고리를 쉽게 찾지 못하는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는 30명에서 50명대를 오가고 있지만 유행 양상을 분석해보면 광범위한 지역에서 많은 전파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대규모 유행과 대량 환자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유행을 되돌아보면 정말 위험했던 시기였고 모든 것을 쏟아부은 총력전으로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수도권에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제적이면서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일 지금의 강화된 방역 조치만으로 지속하는 유행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적어도 수도권만이라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대응을 시행해야 합니다.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유행 추이에 따른 단계별 전략을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또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위험 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대유행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위기소통, 확진자 관리, 중증 환자 치료 시스템, 요양시설과 병원의 감염 관리, 사회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폭염과 장마에 대비해 선별 진료소도 보완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완벽하게 통제해 그 영향에서 벗어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엔 대응을 완화한 뒤 2차 유행을 경험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올가을 2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장기전으로 치닫는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만이 필수적입니다. 방역 당국은 강력한 대응을 한 박자 빠르게 결정하고 여기에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지치지 않고 내딛는 그 길만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유일한 길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밤사이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호우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여수와 거문도, 제주를 중심으로만 호우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장대비가 내리고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낮 동안 활동하기 무난하다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나 충청과 호남 지역은 오늘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가 가장 고비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의 양도 꽤 많겠습니다. 농경지 침수나 안전사고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비의 양이 많습니다.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 50에서 150mm가 넘는 비가 예상되고요. 충청 북부와 제주도에도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5에서 30mm 정도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매우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2도, 춘천 33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후텁지근하겠고요. 전주 30도, 대구 29도로 역시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